정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점점 더 심각화돼서 결국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살인범이 되는 거,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벌써 18년째 교도소를 드나들며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 연구 중인 이 교수의 꿈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수정 교수와의 긴장감 넘치는 만남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저도 여성이고 우리나라의 반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최근에 굉장히 범죄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대상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범죄 통계를 근거로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통계치는 1년에 강력범죄라고 했을 때 강력범죄는 목숨을 잃는 살인사건, 그리고는 강도나 강간, 그리고 방화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그런 이제 사건들이 1년에 보통 한 3만 건씩 발생을 하는데 보시면 거의 85% 정도가 이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다. 물론 그중에는 성범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건수가 좀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피해자가 여자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여성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범죄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사실 되는 거죠. 옛날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비율보다 오늘날 강력범죄에서 피해자의 비율 안에 여성이 포함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옛날보다 그러면 여성들이 훨씬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통계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더 상세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아까 강력범죄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살인범죄는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이제 국가적으로 살인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 통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도 거를 보시면 전체가 한 377명 중에 여자가 193명이니까 한 반쯤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자도 반 죽고 여자도 반 죽는다.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85%가 여자라는 데 비해서 지금 이 살인범죄만 놓고 보니까 여자도 반 남자도 반 죽으니까 이거는 뭐 남녀가 이제 비등하게 죽는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가 사실은 있어요. 살인 피해자의 비율이 만약에 외국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당 부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니까 그 현상을 수용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범죄를 전반적으로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겠죠. 그 다음 통계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미국은 여자가 한 22.5% 사망하는 것으로, 살인사건의 피해로. 그 다음에 영국은 한 33.9%, 프랑스는 한 34.3%. 예컨대 여성이 살인 피해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껏해야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은 심지어 총기가 허용되고 마약이 허용되고 이런 이제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죽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들은 왜?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그런 공격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과 여자가 공격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허용을 하죠. 남자들은 대부분 신체적 폭력을 동원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외연화된 공격성보다는 내재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뭐 우리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할 때 어떻게 공격성을 표현하나요?
일반적으로 험담 같은 걸 많이 하죠. 가서 주먹질을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적 완력을 동원하는 경우에 생명의 손실의 가능성은 훨씬 높다. 결국은 그와 같이 생명 손실의 도구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성별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성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피해자의 비율 중에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서구 사회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그러면 서구 사회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죽느냐 하는 데서 사실은 궁금증이 사실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표는 이제 어떤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여자와 목숨을 잃게 만든 남자들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통계치예요. 결국 애인이나 배우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들을 죽이는 상대방은 애인이나 배우자다. 이런 점은 서구 사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지금 이 통계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 결국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같이 살았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진짜 모르는 사람을 골목에서 만나서 죽을 가능성보다 현저히 더 높다라는 통계치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의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은 그 목숨을 잃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년 넘게 30년씩 4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해 묵은 폭력이 아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폭력은. 그러면 한두 해 묵지 않은 이 폭력을 우리나라는 왜 막지 못하느냐. 이미 다 예고돼 있잖아요. 인명피해가. 그런 이제 궁금증을 사실 갖게 되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년에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3만 건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만 건은 예컨대 경찰에 살려주세요. 내가 폭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를 요청하는 살려주세요 하는 이 3만 건의 사건 중에 몇 %가 검찰에서 기소가 되는지 아세요? 범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몇 %가 처벌하라. 그러고 이제 기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소율이 8%입니다. 예. 우리 같은 아주머니들이 집안에서 그와 같은 폭력의 피해에 늘상 시달린다 그래도 그중에서 아무리 112에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8%만 기소된다는 거예요. 92%가 증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느냐. 이걸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예컨대 아내를 폭행하고 또는 뭐 부모를 폭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을 폭행하고 그런 종류의 어른들끼리 폭력의 습벽이 이어져서 결국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서 결국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아이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지금은 거의 1년에도 거의 1000건 가까이씩 기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동학대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사실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조기에 개입해서 인명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저것을 범죄시하면서 경찰이 개입을 해서 사건화를 했을 때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는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당사자에게 있으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강제로 치료 집행 명령을 내리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무조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도록 시켜서 그럼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종류의 정말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심각한 범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이나 누검자들 를 보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의 범죄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심각하게 범죄의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미법 국가의 경우에는 그것을 법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님은 한 지역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전부 다 혼자서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계세요. 그게 이제 통합법원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뭐 가정폭력은 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아동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보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면 존속폭행이든 부부간의 폭행이든 비속폭행이든 전부 다 지금 이 그 판사님이 전부 처리를 하시면서 일부는 형사재판을 보내고 형사 그 처벌을 내리고 일부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명령을 동원한 이제 다양한 선도 처분으로 해서 선도 처분이 만약에 뭐 알코올 치료를 6개월 이제 받고 뭐 친권을 만약에 3개월 제한을 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한번 보자. 그러면 피고인이 이 판사님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3개월 후에. 알코올 중독 치료가 진짜 됐는지, 치료 프로그램을 진짜 잘 완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팔로우업을 하고 그리고는 그러면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 친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몇 년씩 이제 지원을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일회성으로 그야말로 불기소 처분하면 그것으로 종결됐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해체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구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통합법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법원의 개혁이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맞춤형 대응을 해서 정말 가정폭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는 이제 강력범죄자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들만 처벌을 형을 길게 한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는 어렵다. 정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점점 더 심각화돼서 결국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살인범이 되는 거,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수정 교수님 얼굴 보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수정 교수님이 누구이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프로필을 준비해뒀거든요. 네. 함께 첫 번째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1999 1999년 경기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며 처음으로 재소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수정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네. 2003 이후 2003년부터는 교환 교수로 미국에 머무르며 그곳의 교도소 현황과 형사 정책 등을 경험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18 네, 당시의 경험과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심리학 연구에 매진한 지 벌써 18년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015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2015년엔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죄 심리학자로 우뚝 서 계시는 이수정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떻게 하다가 범죄 심리학을 하게 되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범상치 않는 학문이거든요. 경기대학교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교정학과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교정학과? 네, 교정학과라는 그 이름은 결국은 교도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는 결국 범죄자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들을 교정시설에서 수용을 하기 위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범죄자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뭐 좀 편안하게 그래도 정해진 기간 동안 수용을 하고 소위 교화라는 걸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 과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졌던 첫 번째 이제 이 그 진로를 가게 된 이유가 됐죠. 네. 근데 그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실제로 안 만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저도 어떻게든 책만 보고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해외 파견을 2002년도에 가서 2003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범죄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너무 잘 이제 관찰을 하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에 가서 범죄자와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이해를 해야만 결국은 교화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방법도 사실은 결국 그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사실 교과서로만은 알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면담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제 일이 됐죠. 네. 네. 처음에는 여성이어서 부딪힌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여성이라서 더 장점도 많을 것 같아요. 여성이라서 장점은 굉장히 놀라운 일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범죄자들조차 네. 사실은 자기의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자백만 하라, 증거 어딨냐, 이 진술만 필요한 것들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밑도 끝도 없는 그래도 나이도 꽤 된 아줌마가 가서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글쎄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뭐 속 깊은 얘기 이런 것까지 다 털어놓는데 물론 그 얘기가 이제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는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 여하튼지 간에 이제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노라고 하면서 다 털어놓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을 하다 보니까 뭐 남편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시부모님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애들 얘기는 맨날 들어줘야 되고 이런 일종의 생활에서 오는 경청의 기술이 늘어나거든요, 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제가 일하는 필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사실은 됩니다. 네. 전문가들이 판결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서를 쓰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2008년도부터. 예. 그래서 피고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는 얘기를 사실은 꼭 들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잠깐이지만 신뢰관계를 쌓아서 속 깊은 얘기를 드러내야만 저는 의견서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재판부는 그 의견서를 봐야 이 사람의 진정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뭔지 사실은 그래야 양형 판단이라는 걸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남자가 아니고 인내심이 많은 아줌마라서 참 저는 득이 많이 되는 직업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또 어떤 사건들을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사건을 추려봤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네. 강력 사건. 네, 네. 교수님과 함께했던 사건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사건 보여주세요. 네. 희대 연쇄 살인마 유영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뭐 1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택 침입 강도 살인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CCTV의 뒷모습이 잡힌 이후로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이제 도우미들을 불러가지고 여성들을 여러 명 살해하고 이제 뒷산에다가 안매장했던 사건이고요. 그게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소개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네, 2003년도부터 등장했습니다. 예. 사이코패스라는 성향이 네.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특별한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 장애다. 성격 장애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10가지가 넘는 성격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특이한 뭐 전두엽 기능이나 뭐 어떤 변연계의 기능, 뇌의 기능에서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잘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우리가 지하철, 붐비는 지하철에서 남의 발을 밟잖아요. 그래서 발에 밟힌 사람이 비명을 악 지르겠죠. 그러면 내 하이힐에 밟힌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발을 밟고 있으니까 발을 확 뛰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고통을 남한테 유발했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해야 그래야 발을 뛰는 일종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뇌의 기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못하면 그럼 발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에게 고통을 유발한 것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 사이코패스를 만날 그 확률도 있는 겁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을 잘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정말 괴로운데 나의 상사가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렇게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고통을 과연 상대방이 알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일반인들 중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 정도 유병률이 발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어렵습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환경이 좋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굳이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고 뭐 굉장히 좋은 계층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전문직으로 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평생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수정 교수님이 만나봤던 사건들 두 번째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여주세요. 네, 윤필정 사건.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강연할 때 가정폭력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건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남편의 폭력, 끔찍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가 딸들이 이제 둘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그래도 이제 폭력이 전혀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심각한 폭력 끝에 결국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도저히 이제 딸들하고 뭐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였겠죠. 결국은 그 폭행하던 남편을 결국은 그 폭행 끝에 이제 배우자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죠. 외국 같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류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2년 징역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어떤 사건이 또 남아있는지 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최악의 범죄, 아동 성폭력 조두순. 굉장히 어린 이제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아침에 일찍 등교를 했어요. 엄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제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거의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아이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이제 부모님은 다 출근을 하신 상태에서 밤새 이제 음란물 보고 만취해서 새벽녘에 어기저기 이제 그 먹잇감이 없는지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납치가 돼서 강간을 아주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생존을 한 살아 돌아온 사건입니다. 예. 아이가 이제 꽤 많이 성장했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 가해자는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몽이 아닙니까? 네, 아이가 아직은 성년이 되지 않아서 그 아저씨가 돌아오는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당연하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사사법으로는 지금 그것을 막을 길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두순 사건이 터져서 그 피해 아동이 겪은 피해를 온 국민이 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범죄를 이대로 놔둬선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량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 아이가 생존해도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도록 형량을 늘렸습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전자발찌가 도입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신상도 공개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무엇보다도 그 많이 개혁이 된 부분은 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절차가 개선됐어요.
네, 그 피해 아동이 조두순 사건 때만 해도 경찰에 가서 여러 번 진술하고 아이가 지금 외과 수술을 받는 그런 상태로 끔찍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껏해야 범인의 그 범죄를 입증하는 증인밖에는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치든 말든 와서 조사를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여러 번 받았고 그 경찰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검찰에서 인정을 또 안 해주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불려가가지고 재수술을 받는 애가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됐었고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아저씨 처벌할까 하고 피해자 의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모두 사라지게 만든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원스톱에서 조사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이 대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 애가 무슨 법률적 용어를 알겠습니까? 네. 예? 두 번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아이들 또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사실 당합니다. 그럼요. 네. 참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몇 가지 이제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범죄다. 계속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구애 행위로 아는 동안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의견 수렴이 되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는 상당 부분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광장에 나가야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공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잘 수렴할 수 있고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귀를 열어놓는 길들을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뚫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를 못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뚫을 때까지 1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담벼락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민간은 민간이고 공무는 공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의견들이 뭐 적극적으로 돌아가면서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정책은 또 새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앞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을 뵐 때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연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계시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또 편해지네요. 아유, 네. 무슨 말씀을요. 송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